김종건 동무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경영학과 84학번이고요. 네. 이제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변호사고 미국에서도 네네. 변호사라서 한국 사무실과 미국 사무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요즘 팬데믹 때문에 한국에 일이 있어도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도 지금은 없어졌지만 자가격리 때문에 또 시간도 자유롭지가 않아서 네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에 있는 어떤 사업체에 관한 거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에 관한 업무를 아마 부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에 뭐 부동산이 있어서 이걸 매매한다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동산 관련 업무, 이런 업무들을 위해서 한국을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유임장을 받아서 한국의 부동산 매매, 상속, 그다음에 세금 문제, 이런 납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대신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사관에 가셔가지고 공증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 공증을 하거나 네. 뭐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언장도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저희가 유언장을 만들어 드려서 한국의 그 부동산에 대한 유언장도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선배님은 경영학과 나오셨는데 네. 언제 어떤 계기로 법조계 입문을 하시게 됐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저는 원래 경영학과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시험도 보고 했는데 막상 회사에 다니려고 해보니까 네. 생각한 것과 달라서 그래서 고시를 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네. 사법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려고 하셨던 거예요?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네. 대기업이나 뭐 이렇게 취직을 해서 네. 그런 경영을 해보려고 처음에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경영학, 그러니까 뭐 어떤 비즈니스 쪽 사업이나 어떤 기업의 일꾼이 되고자 했다가 이렇게 변호사가 되셨는데 처음에 그러면 한국에서 먼저 사실을 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서 먼저 검사가 되셨었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사업시험 붙고 2년 연수 받고 검사 생활을 한 3년 반 정도 하고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해서 아. 한국에서 한 3년 정도 또 하다가 네.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럼 상법 쪽에 좀 더 전문성이 있을까요? 경영학을 공부하셨으니까? 네, 뭐 상법 쪽에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원래 이제 소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송 쪽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국에도 변호사 사무실이 있으시고 미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양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양쪽 법도 다 알아야 되고 또 시간 할애하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생활하는 게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일도 어렵지 않을까. 근데 어느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두고 계시는지 또 일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네, 이제 제가 처음에 미국 올 때는 뭐 처음부터 미국에서 변호사 하겠다고 온 건 아니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여기서 그 어떤 교포분들 특유의 네네. 그런 법률적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에도 다시 여기서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캘리포니아 바를 보고 변호사 사무실 열게 됐는데 그 교포들 특유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국법과 미국법이 서로 교차하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는 한국 사무실도 필요하고 미국 사무실도 필요하다. 그냥 이제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가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동업을 하다가 문제 생기고 반대로 또 한국 기업이 미국에 나와 있다가 또 여기 현지에서 소송이 연루되는 경우도 있고 또 미국 교포분들이 한국 재산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이제 한국법을 적용할 것이냐 미국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국제사법이라고 있어요. 그 국제사법을 적용해야 되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쪽 법을 좀 알아야 그 해결될 수 있는 분야들이 좀
좀 특수한 문제들이 있어서 네. 여기는 이제 주로 그런 쪽 일을 네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기업의 문제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 한국에 자기 부동산에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 네네. 또 어떤 경우는 뭐 상속이라든가 그런 일로 또 뜻하지 않게 또 부동산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관련 법들에 대해서 저희 같은 보통 사람 잘 모르고 양쪽에 또 법이 다르니까요. 네네. 또 법도 자주 바뀌고 네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만한 상식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만약 교포분들이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 네.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세금 이슈인데요. 네. 그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세를 어떻게 낼 것인가, 또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낼 것인가. 근데 그때 그 기준이 되는 게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분, 비거주자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거주하는 분,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분을 이제 비거주자라고 하죠. 네. 법률적으로는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거주자가 되는 것인데, 그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서 네. 그 대상에 대한 재산이 달라지고 또 세금도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은 미국에 계신 분들은 비거주자라고 보면 되고, 네. 그래서 비거주자들은 상속세에 있어서도 공제 한도가 2억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거주자들은 이제 공제 한도가 한국에서 5억 원 이상 되는데, 그 공제도 적어지고,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그 장기 보유 공제, 오래 가지고 있으면 공제를 오래 많이 해주는데, 그 장기 보유 공제도 비거주의 경우에는 3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그 비거주의 경우에 그 세금 혜택을 좀 적게 보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배우자 공제도 없고,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 한국에서는 이제 5천만 원까지,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는데, 그 비거주의 경우에는 그런 공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해도, 자녀에게 증여해도 전혀 공제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한국에 나가서 한국 재산에 대해서 은행에 돈 찾아가지고 막 미국으로 송금할 때 배우자에게 송금한다든지 자녀에게 송금하면 증여로 간주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공제가 없기 때문에 즉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5천만 원까지 공제 있는 줄 알고 자녀에게 5천만 원 송금했을 때 그때는 공제가 없기 때문에 5천만 원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또 우리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재산 공유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부간에 서로 돈을 주고받아도 증여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없는 거죠, 사실 법률상으로. 그래서 이 법이 서로 상충돼요. 한국 법에 의하면 배우자 공제가 없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또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언리미티드로 무제한으로 배우자 간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상충되는데 어느 법을 더 적용할 것이냐 했을 때에는 그 국적,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국적이 미국 시민이냐, 두 분 다 부부가 다 미국 시민이면 미국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한국 국세청이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서 증여세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한국 구청에서는 부부간의 송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면 무조건 납부하고 그냥 뭐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으로는 미국의 그 9개 주가 부부재산 공유제를 실시하는 주입니다. 뭐 텍사스 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주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경우에는 그런 증여세 등을 납부하지 사실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에 거주자 혜택 받고 싶다 그러시면은 법률상으로는 183일이지만은 사실상은 그 이상 한국에 거주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하는 건 한 2년 이상 한국에 가서 거주하셨다가 아파트를 팔거나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이제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9억 원까지 현재는 면세가 되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하려면 요즘에 양도소득세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3년 이상 거주, 어. 그러니까 소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야 되고 네. 또 9억 원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양도소득세 여전히 부과하는데 네. 예, 1년에 4%씩 그러니까 네. 소유 4%, 보유 4%, 그러니까 네. 거주 4%. 네. 그래서 1년에 8%씩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래 거주해야 장기보유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고 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노년에 나는 한국 부동산을 팔고 와야 되겠다 하면 네. 한국에 와서 매년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래 사실수록 네.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네. 네, 그런 점들을 이제 아셔야 되고 저희가 그 법을 잘 모르니까 네. 그냥 사람들한테 보통 그냥 뭐 아름아름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선배님처럼 전문가한테 상담을 꼭 받고 결정을 해야겠네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득인지.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에 걸려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세법과 한국 네. 세법, 미국 세법도 다 어느 정도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네네. 그래서 이런 걸 잘 알고 준비하면은 세금을 줄일 수도 있고 네네, 또 그렇죠.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네. 내는 걸 막을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네. 케이스가 너무 다양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체류 상태라든가 뭐 어떤 재산의 그 규모 네네. 다양할 텐데 혹시 이제까지 하시면서 정말 이거는 내가 해주고 정말 보람이 크다라고 하신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네, 그거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조지아주에 사는 분들로부터 연락을 네. 받았어요. 그것도 토요일 밤에.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지금 암으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한국에서요? 아니 미국에서, 미국에서요? 미국에 계신 분인데, 네. 한국에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데, 유언장을 만들고 싶다. 네. 근데 이제 유언장을 만들 때 이제 공증 유언장을 만들어야 돼요, 한국은. 왜냐하면 공증 유언장을 만들지 않고, 네. 뭐 자필 유언이나 네네. 녹음 유언을 하면 검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한국도. 그러나 공정 유언을 하면 바로 등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정 유언장을 만들려고 했더니 네. 한국에서는 한국으로 나와야 된다. 공증하러. 근데 암 환자인 어머니가 뭐 가실 수 없죠. 80이 네. 넘으셨는데 가실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토요일 날 유언장을 제가 만들어서 이메일로 네. 보내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지아주에서 그걸 공증을 하고 네. 유언장을 다 만들고 네. 얼마 뒤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어머니가 네. 돌아가셔가지고 그 남대문에 있는 빌딩이었는데 아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그 약간의 호적에 네. 그 배달의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호적에 넣어버려가지고 네. 자녀로. 네네. 잘못하면은 그 형제들이 이거 나도 상속권이 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소송, 특히 한국은 유류분 제도가 있어서 아무리 유언장이 있어도 네. 자기 법정 지분의 절반을 달라고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유언장을 만들 때 네. 이 조지아주 법에 네. 따라서 유언이 적용되길 원한다. 그거를 이제 유언자가 지정할 수 있어요. 네. 유언자가 상거소지 내가 사는 곳의 법을 적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 법을 적용하기를 원한다고 유언장이 명시하면은 그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네. 한국 민법이 아닌 조지아주법을 적용되도록 이렇게 명시해서 그 유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한국에 있는 동생들이 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이게 조지아주법이 적용되고 유류분이 배격되기 때문에 네.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네. 그 미국의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그 따님이 100% 네. 전부 다 그거를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아주 해피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말 네. 고인한테는 안 됐지만 어쨌거나 자녀분한테는 다행이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원하지 않은 그런 분배가 될 뻔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반대 사례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저한테 찾아왔는데 보니까 네. 이미 그 어머니가 유사한 사례인데 네네. 자필로 유언을 한 거예요. 자필로 변호사 도움 없이. 네. 근데 이제 뭐 서울 어디에 있는 건물을 네. 딸에게 증여한다 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한국은 건물과 토지가 이게 분리돼 있어요. 네. 그래서 건물을 증여한다 그러면 토지는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건물은 사실 별로 건물을 준다고만 썼군요. 네. 자필로. 건물로 쓰면 안 되고 건물과 토지라고 다 했어야 되는데 왜 미국은 그냥 건물 그러면 다 포함이잖아요, 그죠? 네. 미국은. 네. 그런데 한국은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건물이라고 그냥 말을 해놔가지고 아이고. 결국에는 그게 건물은 별로 가치가 없었어요. 네. 토지가 비싼 건데 네. 그래서 결국 건물만 유증을 한 게 되고 아이고. 토지는 유증한 게 안 돼서 토지는 다른 형제들과 또 나눠서 가져야 아이고. 되는 거기서도 근데 또 형제들이 좀 배달하는 형제들이어가지고 네. 결국에는 엄청난 소송을 겪어서도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유언장을 만들 때 좀 미리 와서 만들었으면 되는데 네. 어머니가 그냥 자필로 만드셔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삶 속에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실 것 같은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꼭 미리 미리 좀 정확하게 해놔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유언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엄격한 요건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은 네. 유언장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그 상법에 관련된 걸 많이 하시는 걸로 들어서 그래서 저는 무슨 기업이나 회사 일 같은 그런 어떤 사업에 관련된 게 많지 않을까 했는데 또 그런 문제도 정말 많군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많고 네.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송이죠. 네. 그렇죠. 동업해서 회사를 네. 운영하다가 뭐 네. 서로 분쟁이 생겨서 네, 그런 경우들이 이제 주로 많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가서 동업하다가 소송하게 되면 이제 장시간 네. 몇 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도 소송을 진행하고 또 어찌되면 미국에서도 소송을 진행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양쪽의 소송 어떤 그런 스케줄도 있을 텐데 시간 할애가 아주 중요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상하게 계획이, 네. 한국은 직접 법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에도. 네. 근데 미국은 이제 코비드 이후에 네. 법정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주로 코트 네. 히어링을 참가하기 때문에 네. 거꾸로 한국에는 재판하러 들어가고 한국에서 거꾸로 미국 소송에 네. 미국 재판에 줌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현재 있어서 일종의 코비드 덕을 조금은 보셨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더 원하는 저는 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꾸로 한국에서 이제 앞으로 그 줌을 좀 했으면 네, 한국에서 화상 재판을 하면은 굳이 한국까지 안 가도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한 거의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한국을 가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러게요.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7월부터 그래도 이제 자가격리가 네네. 없어져서 조금 수월해지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네. 제가 작년에도 2번 격리하고 올해도 한 번, 3번을 제가 격리를 했었는데, 네. 뭐 저는 뭐 격리해도 가서 일을 하니까 네네. 크게 힘들진 않은데, 네. 이제 격리 면제가 되니까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훨씬 좋죠. 네네. 여기 LA 총영사의 법률 자문으로 계시는 걸로 또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우리 교포들이 우리 도문들이 알면 좋은 그런 정보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수요일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영사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네. 영사관에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은 3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물론 이제 코비드 때문에 방문 상담이 아니고 전화로 상담을 많이 해드리는데 영사관에 전화하면은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한국 부동산들에 대해서 공증을 할 때도 옛날에 시민권자들은 공증을 해주지 않았었는데 작년부터 거의 바뀌어서 영사관에서 시민권자들도 다 공증을 해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 공증을 하면은 공증비도 많이 들고 또 아포스티라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영사관 공증하면 훨씬 더 비용도 절약되고 그러니까 영사관에 예약을 하셔가지고 공증을 하시면 아마 훨씬 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좋은 정보인데요. 선배님은 수요일 날 나오시는 거고 그럼 매일 그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나요? 상담은 그런 매일 그런 건 없고 수요일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외에 다른 변호사분들도 계시나요? 아니요, 제가 아, 수요일만 제가 유일하게요?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요일을 꼭 기억을 하셨다가 네, 상담을 예약하고 가셔야겠네요. 네. 그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하시다 보면 또 정보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재테크를 잘하고 계시는지 양국의 어떤 법을 좀 많이 아시니까 글쎄 뭐 그 법하고 재테크는 좀 별개인 것 같고 네. 네. 네, 그냥 언론 재테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84학번 이종건 변호사님의 좋은 정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